거대한 분인데 우리 박정원 대장님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모시고 이런 시간을 하게 되다니 제가 다 먼저 혼자 감동합니다. 북독 퀴즈 축하드리며 저희 박수.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등산을 시작했어요. 왜 등산을 시작했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삼천포라는 곳에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었는데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뒤에 서부 서쪽에 있는 경남에서 가장 큰 암벽 바위가 있었어요. 상사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로 지나면 수정굴이 하나 있어요. 수정을 진짜 채취하는 불이 있었는데 그 채취하는 수정굴에 있는 작업을 하는 아저씨가 저희 가수원의 지하에 살았어요. 가수원 엄마가. 그래서 수정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을 보면서 야 나도 수정을 한번 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와룡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산에 갔는데 이상한 엄청난 큰 바위를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직벽을. 와 도대체 저 뭐하는 인간들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죠. 이런 걸 왜 하냐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떡 쳐다보니까 제가 관심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그때부터 클라이밍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해서 우연히도 89년도에 히말라야를 처음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19살의 나이에 히말라야를 가게 됐는데 저에게 히말라야는 너무 비운이었어요. 그때 나이도 어렸지만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7100m에서 앙락파라는 세르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사태로 크레와스에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19살의 나이에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는 정말로 두 번 다시 히말라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왔고 그 이후로 히말라야는 절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락클라이밍, 암벽을 타는 등반에 치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가고 94년도에는 제대를 앞두고 있을 때 어느 선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안나푸르나를 가는데 뭐 같이 갈 생각이 없냐? 안나푸르나는 또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안나푸르나 남백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벽을 간다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군대를 그러니까 제대하기도 전에 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통영에 있는 미역산을 오르면서 11명의 대원이 안나푸르나라는 히말라야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남백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히말라야 남백에 욕심이 많았느냐면 안나푸르나에 히말라야의 가장 어려운 세 개의 히말라야는 남쪽으로 보고 있는 벽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남서벽, 그다음 로체 남벽 이게 히말라야 3대 남벽이라고요. 남벽. 근데 이제 안나푸르나를 오르긴 올랐지만은 제가 그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반절의 안나푸르나였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반절. 그건 뭘 의미하냐면 순순히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세르파들에 의존해서 히말라야를 올랐다. 그래서 반절의 안나푸르나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에베레스트 이제 그 다음이 에베레스트였으니까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가게 됐고 남서벽도 참 행운이었어요. 근데 산에 다니면서 행운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행운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게 하지만은 저에게 찾아온 두 번째 행운은 첫 번째 행운은 안나푸르나였어요. 여기는 안나푸르나를 저를 깔 수 있게끔 누군가 팀의 리더가 저를 뽑아줬다는 게. 근데 보통 쫄뱅이니까 그냥 체력만 있으면 발탁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올랐으니까 사람이 검증된 거잖아.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가게 됐고 근데 에베레스트를 갔는데 남서백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7번 실패했습니다. 7번.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몽길 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술자리에서 나온 일본이 거기 남서백을 올랐었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노래방에 가서 창원에 어디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들어요. 비싼 돈을 주고 초대해가지고 먼저 갔으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들을 거잖아요. 근데 듣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이야기 없고 공식 행사에서는.
근데 술집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는데 어떤 얘기가 났냐면 야 거기 우리 술이 채니까 산소 있죠. 산소를 거기 이제 마시잖아요. 그럼 산소 몇 개를 두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8,300에. 그래서 이제 그 8,300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못 올라간 거예요. 남서백은. 남서백은 노말루트로 가는 데하고 완전 틀려요. 마지막 힘든 크랙이라는 곳이 실제로 완전한 30m가 넘는 직백이에요. 또 오버행도 있어요. 90도가 넘어요. 그 8,300에서 정말 힘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거기를 못 가서. 그 위에 텐트를 체험하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여곡절 그때가 100 며칠이 걸렸어요. 히말라야 원정사에서 가장 오래 걸린 원정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여기만 갔다가 이제 포기할 건데 전부 다 지쳐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2명 안나푸나를 같이 갔던 셀파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마지막 캠프에 도달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달을 했는데 우리가 가져온 건 턱없이 정상 공격하기에는 부족해. 네,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엄청 많아진다. 노말 루트는 걸어가면 되는데 쉬운 루트는 벽은 산소를 안 쓰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 일본 애들이 산소통을 두고 왔다더라고 봤는데 정말로 손도 안 된 그 오리지널 산소통이 딱 3개 발견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면할 때 분당 5리터 정도 마시거든요. 분당 4리터를 틀어놓고 저녁에 그러니까 시원하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도 잘 될 거고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뒷날 새벽에 출발할 때 그 2명의 셀파에게 제가 안나푸르나에서 겪었던 수모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너희들 뒤에 따라와.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힘든 옐로우 밴드라 그러는 남서백 옐로우 밴드를 제가 로프를 깔고 남봉까지 거쳐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인생에서 이 촐라체라는 산을 올랐을 때 제가 촐라체를 가기 전에 8개의 8,000m 봉우리를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개 8,000m 봉우리를 오는 사람이 홍길영, 영석이 형 다 많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초창기에 제가 수로 따진다면 제가 홍길영 하나 정도 할 때 제가 2개인가 할 때 제가 하나 했다고 봅니다. 제가 영석이 형보다는 더 빨랐어요. 방위생 대라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걸어가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 발을 움직이면서 용을 쓰면서 가야만이 좀 뭔가 좀 쾌감이 있고 2발로 걸어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의 프로팀이 2000년도에 창립을 해서 만들어지고 제가 그 팀장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향리였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동안 이제 모든 재정이 확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확립하면서 제가 이제는 한국인들의 부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도로공사를 나왔어요. 왜 도로공사를 나왔느냐면 이건 항상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이 틀에 짜여있는 멤버들과 움직이면서 이건 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직장의 여러 가지 또 그 규율은 또 다르잖아요. 저는 왜냐면 제 욕심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왜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진정 산과 1대1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1대1로.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에 나와서 2005년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 후배 최강식과 같이 이 촐라체라는 산을 오르려고 떠나는데 촐라체를 왜 이 산이었느냐. 촐라체라는 산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산 중에 하나예요. 에베레스트 10개라도 바꿀 수 없는 산이에요. 네팔의 세르파들도 이 산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평균 경사도가 75도 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해가 들지 않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정도 추워요. 근데 해가 안 든다는 걸 몰라요. 3개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등반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동상 중에 가장 심한 게 타박을 입은 손의 동상이에요. 타박이라는 건 뭐냐면 빙백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바위에 빙백에 여기가 계속 손가락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래가 타박이 생기면서 그 동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관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촐라체라는 산을 오르게 됩니다. 동계의 처음. 그리고 정상에 딱 서는 순간 제가 강식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빨리 내려가자. 정상에 섰는데 첫 말이 빨리 내려가자. 왜냐면 그때 이미 눈보라가 몰려온다는 걸 제가 직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제 다 내려왔다고 크레바스 지대가 있는데 둘이서 로프를 묶고 지나오다가 이제 제가 먼저 지나오고 강식에게 이야기를 야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그 순간 네, 크레바스로 이미 가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바스에 빠진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산행하다 보면 아이젠 밑에 겨울에 산행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눈이 차잖아요. 스노우볼. 그걸 틀어주지 힘이 빠지니까 그것까지마저도 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락한 거예요.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했던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얼음 지팡이 피켈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바닥을 내려치죠. 근데 그때는 그냥 무의식이 그냥 떨어진다는 걸 알고 바닥에 내려쳤는데 쫙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죠 당연히. 그리고 딱 정지하는 순간 아무것도 제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그제서야 제일 처음으로 제가 목격한 건 그 크레바스의 입구하고 나하고의 간격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얼마였겠어요? 2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딱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리가 전부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이건 완전히 끝장이잖아요. 완전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에 불렀을 거잖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당연히 죽은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떨어지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줄 아나요? 이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저를 세뇌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확고해졌을 때는 그 로프를 자르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번만 딱 불러보고 대답 안 하면 끊고 이제 제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파이널 코어를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메아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때 네, 하필이면. 그래서 그럼 뭐라고 또 던지겠습니까?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괜찮나? 근데 더 절망적인 건 거기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절망적인 소리.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기는 한 다리만 부러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두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저는 그 순간 왼쪽 갈비뼈 2개와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고 여기가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 잡다가.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2시간여 사투 끝에 그 크레바스를 탈출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다. 왜? 지금 눈이 그렇게 오는데 그건 눈에 그냥 스노우 샤워라 그러는데 눈이 내려오는 골짜기거든요. 썰려서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63빌딩과 같이 엄청난 큰 빙탑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것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펭귄과 같았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운석도 띄어버리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배낭이 있잖아요. 배낭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와도 상상 제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병원에 있던 생각이 야 내가 진짜 미쳤는가 보다. 제가 버리고 온 카메라가 10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버리고 진짜 제가 그때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필름만 빼가지고 카메라를 병원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버리고.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저 밑에 보이는 민가까지 하루에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서 내려간 거리는 고작 그 반절밖에 안 돼요. 평소 같으면 거기에서 민가까지 3시간이면 충분히 내려가는데 12시간을 꼬박 봤는데 그 반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심상도 없이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거든요. 자게 되는데 참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후배에게 뭐라고 하면 야 너는 여기
나는 여기 따로 자는 거예요. 같이 물은 막 쏟아지고 있고 같이 자야 뭐 체온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따로 자는 거예요. 근데 왜 따로 잤을까요? 아주 인간의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료가 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강식하고 저 크레바스에서 강식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인간의 마음은 그래. 인간의 마음. 이게 이게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저에게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해요. 둘이서 따로따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강식한테 좀 가볼 거잖아요. 추운데. 동해에 보면 덕장에 동태를 항태로 만들잖아요. 완전히 항태가 돼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뭐 이게 데리고 간다는 거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내가 민가에 가서 구조를 요청할 테니 기다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언덕을 내려와서 민가에 소를 모는 사람들이 겨울에 거주하는 움막이에요. 그 문을 이제 딱 봤는데 문이 잠겨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도달하니까 긴장이 딱 풀리면서 그네들이 보통 그네들은 이제 야크 똥 말린 거 하고 향나무를 부를 때거든요. 그게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부를 뗄감이. 그 덤불 위에서 저는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쯤 됐을 때 이제 문이 닫아놨을 거잖아요. 밖에 눈보라가 휙 치고 있으니까 또 문이 삐끗하면서 휙 밀리고 바람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딱 문이 열렸는데 앞에 뭐 형체가 시커먼 형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니까 세상에 설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예티. 죽는 모양이구나. 난 살아도 같은 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보면 볼수록 광시가 비슷해요. 그러고는 딱 강시인 걸 알고부터는 눈에서 저희 부모님이 8일 만에 두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저 그래도 그 적이 별로 없는데 딱 강식이라고 이게 확신이 드는 순간 양쪽 눈에서 눈물이 그냥 바가지로 그냥 바질 만큼 쏟아지는데 멈추지도 않고 왜 쏟아졌겠어요? 미안한 거예요. 걔가 자기도 내려온 거 보면 결국 제가 못 믿었던 거죠. 히말라야는 여러분들 첫눈이 오고 나면 사람은 절대 길을 못 내요. 야크가 돼. 근데 펜바 노르브라는 할아버지가 그 야크 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서 편지를 썼어. 여기는 우리가 출발했던 베이스 캠프에 송성대라는 우리 선배가 베이스 키파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고 사고는 어떻게 났고 지금 이래 됐으니까 헬기에 구조를 요청해주고 돈은 어디 있으니까 한국에 연락은 어떻게 하고 이래 해라 그랬는데 그 선배는 이미 우리가 출발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3박 4일이 지나고 또 그러니까 4박 5일 또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국에 이미 연락한 거예요. 둘은 죽었다고. 둘은 죽었다고 연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를 에베레스트 때도 데려갔던 대장님이 야, 그러면 세르파로 헬기를 보내서 시체를 일단 찾아봐라. 그렇게 헬기가 수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2박 3일 동안 있으면 단 한 가지 한 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거기도 나오는데 편지를 썼는데 아까 내가 했던 카드는 어디 있고 어떻게 수습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 누가 갖다 줘? 민마와 페마라는 두 할아버지의 딸이 마체레모에서 올라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언덕을 반대로 넘어서 올라가서 베이스캠프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말라야 돌아가서 히말라야를 이렇게 여행하게 됐는데 히말라야를 이제 뭘 하고 히말라야를 다니지 이렇게 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아 너무 황당한 꿈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날아야지 정말 황당한 꿈이죠. 그렇게 해서 패러글라이딩 그때 2011년도에 이카루스의 꿈이라는 KBS 대기획으로
선정이 돼서 히말라야 횡단을 6개월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게 항공 촬영의 시초였고 오늘은 드론이 하잖아요. 그때는 항공 촬영을 드론으로 드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KBS는 그걸로 엄청난 큰 책을 만들었잖아요. 촬영 표본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 드론 그러니까 그때 고프로가 나왔고 이런 액션캠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했고, 그러니까 3D 항공 촬영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두 번째 히말라야 횡단을 근데 그때 약간 익스트림 횡단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최고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여행자들의 로망은 219번 도로예요. 저는 지금도 219번 도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219번 도로는 뭐냐면 티벳의 히말라야의 북쪽을 다 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K2를 비롯해서 쫙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크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외국인들은 금지예요. 왜냐면 그 핵시험 시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이 외국인 금지구역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만 간다? 중국인들. 그래서 제 손가락은 비록 이 책에 8개의 손가락을 졸라체에 바쳤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어떤 대리만족은 제 아픔보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탐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지구를 360도로 한 번은 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스키도 타고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카약도 타고. 저는 걸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아름다운 곳들은 가장 아름다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구가 없어. 나는 도구가 있잖아. 그것들 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세계 일주를 하면 360도로 돌리면 난 그 부분은 당연히 걸어서 가야지. 걱정은.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인생산 이러면 저는 탐구가 사실은 졸라체죠. 가장 힘들었던 산. 근데 지금은 산의 형태가 많이 변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위험을 느끼는 산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유튜브에도 나오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하고 온 게 그 대천봉 아무것도 안 먹고 공룡하고 갔다 온 거거든요. 물도 안 먹고. 근데 사람들은 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바꿔요. 어떤 용어를 거기서 만들어냈느냐 하면 계산된 위험이라는 이 4가지 단어를 말해요. 계산된 위험. 계산된 위험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러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계곡에 발만 옆으로 내면 안전히. 그건 계산된 위험이에요. 전혀 위험하지 않는 거지. 언제라도 갈 곳이 있는 거. 그건 위험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거지. 내가 물 먹고 싶으면 바로 옆으로 계곡으로 가면 천일인데 그걸 쉽게 했는데 지금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할 때 제가 2박 3일도 안 돼 있어요. 2박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심지어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활동할 때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딘 적도 있어요. 그것도 강연 계속 하러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제가 강연하면 말하면서 제 지금 안 먹고 하고 있다고 실제로 이야기해요. 지금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근데 에너지는 충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언제 초단당할 줄 알아요? 히말라야는 인간의 DNA는 안 해본 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해본 거 있죠? 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 나 그거 해봤는데 쉽게 능해요. 해보지,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거는 완전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좀 뭔가를 다른 걸 그리고 거기에 그걸 하잖아요? 한 단계 나가. 또. 근데 거기에 대해 위험성이 가중되면 안 되지만은 제가 얘기했죠. 계산된 위험. 그건 위험해. 계산되지 않는 위험이 위험. 저는 한 번 히말라야를 갔다고 히말리스트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니까. 그리고 히말라야를, 그러니까 산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산을 떠나면 사랑인이 아니지. 작가가 붓을 놓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모임할 때 산악인들이 도시에 사는 거. 안 가요. 산에 사면 무조건 가. 산에 다니는 사람이 산에 있어요. 도시에도 술만 마시다 끝나. 안 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산을 떠나면 산은 끝난다. 히말라야를 떠나면 히말라야 산이 끝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 산행이 끝난다는 건 또 다른 산행을 향한 출발점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산을 떠났을 때 누군가 제 존재를 이거는 박정원이 만든 길이야. 코리안 하이웨이. 영원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존재를 남긴다는 건 삶에서 인생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 동격이라고. 근데 누구나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 산이 높이와 컬러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목표도 누구나 있는 거예요. 왜? 아파트 10평에서 사다 20평 가려고 하는 것도 목표예요. 단지 그 차원이 다를 뿐이죠. 단지 우리는 다 도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 산악인들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리는 똑같은 가장 많이 질문이 이거잖아요. 히말라야 가는 사람 보고 야, 저 미쳤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가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와, 저 사람 경상도 몰라. 진짜 벅수다. 벅수란 말이 뭔 줄 알아요? 벅수? 진짜 바보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은 좀 이따 죽을 낀데 왜 살아? 빨리 죽지. 당신은 왜 그 떼고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어버리지. 길은 똑같은데 단지 방향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제가 들을 때마다 가장 무모한 대답인데 대답은 많고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저 대답을 다 죽을 길을 왜 살고 있을까? 자, 그럼 마실까요? 네. 네.